여러분들은 무어의 법칙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회로, IC 회로에, 컴퓨터의 IC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반면에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고든 무어가 이야기한 것이죠. 1965년에. 그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한 고든 무어가 지난주 3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든 무어의 삶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디지털 혁명이 왜 가능했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이제 고든 무어 박사가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1965년에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직접 회로, IC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반면에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용어를 정리한 것은 이제 고든 무어 박사가 이제 칼텍을 나왔죠. 칼텍의 카버 매드 박사가 이 용어를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어의 법칙이 65년에 매년 그렇게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무어 박사도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매년 트랜지스터가 2배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물리학 실험에 의해서, 물리학 법칙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무어 박사가 그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이 법칙을 알아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일화를 소개하면은, 이 우리 기술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제대로 못합니다. 무어 박사가 70년대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2년에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특히 엔지니어들이 이전에 물리학 법칙에 근거해서 사실은 기술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이 무어 박사의 이 자기가 얘기한 것을 수정하는 걸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미디어계에서 편집을 아날로그로 했죠. 이 조그 셔틀 달린 플레이어를 2개를 놓고 조그 셔틀을 돌려가면서 편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로 컴퓨터 편집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하니까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제 관심은 이 동영상 압축이거든요. 동영상이 파일 용량이 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매우 느렸기 때문에 압축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H.263이라는 압축 그 포맷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 뭐 압축 포맷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한테 우리 기술연구소가 이 비디오 압축 기술 연구하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학적으로 더 압축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H.264, H.265, HEVC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계속 4K까지 효율적인 압축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도 사실은 중간중간 더 이상 이제 무어의 법칙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도표를 보시면은, 무어 박사가 주로 활동했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트랜지스터의 발전은 저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 박사의 이 트랜지스터 개발이 반도체죠. 칩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것을 오늘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무어 박사가 인텔을 창립을 했죠. 인텔을 창립하고 만든 이 직접 회로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스 발명으로 이어졌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IBM의 PC 발명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IBM의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개발이 가능하면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면서 운영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버너스-러리가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을 만들면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구글이 나오면서 콘텐츠를 연결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사람을 연결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 시발점이 고든 무어 박사의 이 칩 개발입니다. 트랜지스터. 그전에는 이제 진공관을 썼죠. 근데 그것이 이제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에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으면서 점점 더 소형화되고, 그것이 PC, 퍼스널 컴퓨터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 모바일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무어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리학 법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무어 박사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 전처럼 무어의 법칙의 기준으로 무엇을 이렇게 기술을 바라보고 거기에 측정한 것이 아니라 무어의 법칙을 목표로 삼은 거죠. 우리는 1년에 2배의 트랜지스터를 더 넣어야 된다. 이 목표를 세우고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 왔죠. 그러면서 1971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이때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트랜지스터가 한 2300개 들어갔습니다. 그 칩이 꼭 우리 이제 손톱만한 칩에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개발이 됐고, 그것이 이제 PC 개발로 이어졌죠. 그런데 현재는 똑같은 용량, 이 손톱만한 데에 12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든 무어 박사가 어떻게 인텔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지금 디지털 혁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고든 무어 박사는 UC 버클리에서 화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화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의 박사후 과정을 했고, 그러면서 셔클리 반도체 1956년에 셔클리 반도체에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셔클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죠. 거기에 입사를 하다가 이 셔클리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 스타일의 반발을 품고 8명의 연구원들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로 옮깁니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IBM을 만든 설립자가 자기 아들 페어차일드한테 투자를 해서 만든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페어차일드 회사에 입사해서 거기서 아까 얘기한 1965년에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같이 일하는 초기 창립 시절에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뭐 주식을 나눠준다든가 어떤 수익을 같이 나눈다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이러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든 무어를 비롯해서 몇 명이 나와서 만든 것이 인텔입니다. 그때 로버트 노이스하고 1968년에 인텔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로버트 노이스가 CEO를 맡았고 그랬는데, 로버트 노이스가는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성격을 가진 리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고든 무어 박사는 아마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약간 침체기를 거뒀는데 1970년대에 로버트 노이스를 이어받아서 고든 무어 박사가 인텔의 CEO가 되고요. 그때부터 인텔이 혁신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고든 무어 박사하고 로버트 노이스가 인텔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회사들을 무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페어차일드에서 나온 어린이들이라 해서 페어칠드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된 거죠. 특히 이제 고든 무어 박사는 이 인텔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실험실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실험을 바로 같이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간 과정을 없애고 빠르게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든 무어 박사는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매년 2배씩 더 증가하고 그리고 가격은 절반은 떨어진다는 무어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만든 것이죠. 문화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 도표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어느 한 분야만 갖고는 혁신이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인터넷과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와 인터넷 플랫폼이죠. 그리고 장치, 이 세 분야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가 있어야 그 세 분야가 발전하는데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으면 사실은 뭐 5G 할 필요도 없고요. LTE로도 충분하고 뭐 4G, 뭐 3G로도 충분합니다. 컨텐츠가 계속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발전돼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나르기 위해서 통신도 발전하고요. 그 통신에 맞게 장치가 발전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발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장치고요. 그 장치의 시발점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특히 인텔은 거든 무어 박사가 이끌 때 인텔은 그 CPU 프로세서보다는 메모리 칩의 프로세서에 집중해서 인텔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치 산업의 시발점이 고든 무어 박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너스리에 인터넷이 생기고, 그리고 플랫폼들이 생기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AT&T부터 시작한 네트워크망의 발전이 지금은 이제 5G까지 가고 있고요. 곧 이제 6G까지 가고 있죠. 이름으로써 이제 디지털 산업이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고든 무어 박사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원정 낚시도 갈 정도여서 낚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은 특파원을 하면서 3년 동안 관찰하면서 다른 거 부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 수준도 너무 낮고 시스템도 너무 낙후돼 있고, 그런데 부러운 게 교육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가능한 거는, 또 하나의 부러운 것이 미국은 돈을 보면은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부도 주로 sustainability, 지속성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속성의 핵심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환경보호, 이 두 군데 집중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카네기 재단, 이런 게 1920년대, 3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돈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재단을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돈을 벌면은 사실은 2세한테 물려주는 그 경영권 계승에 자기 재산을 다 써도 모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막대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한국의 부자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이 고등무어 박사도 인텔의 CEO도 하고 그랬으니까 부자입니다. 아마 지난주 돌아가실 때 현재 재산이 7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부인하고 같이 고든 베티 무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인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이 고든 베티 무어 재단이 주로 하는 것은 환경보호, 여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칼텍에, 본인이 이제 박사한 칼텍에 처음에 한 3천억 원 정도 기부했다가 그 뒤에 이제 60어클이나 칼텍에 또 뭐 1,000억, 그 다음에 2,000억, 이렇게 한 수천억 원을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교육과 환경, 그러니까 미래 지속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러죠. 미래 지속성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든 무어 박사는 정말 혁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지난번에 살펴본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 창립자이죠. 피터 디아멘디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천만장자는 돈을 1,000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사람들한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천만장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잉여 시대이기 때문에 부로 부자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다 똑같죠. 고든 무어 박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본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꿈이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한번 이렇게 미국 사람들 좀 많이 해보자 하는 게 꿈이었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월급쟁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남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기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했던 것 중에 못 이룬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그게 그냥 마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이 돼야 되는구나. 일단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제 인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 지속성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특히 학교에 교육에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3월 24일 돌아가신 고든 무어 박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